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얘기 잠깐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정책학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는 라스웰의 그 논문을 주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오늘날의 정책학 또는 뭐 정책과학 또는 뭐 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배경에 대한 얘기 했었고,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 했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책을 연구한다고 할 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정책을 잘 만들므로써 해결하면은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이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것이다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다 했었고, 정책 연구에 있어서의 특징 몇 가지 얘기를 했었고, 규범적인 접근, 그 다음에 실증적인 접근, 처방적인 접근은 어떤 거다 하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정책학의 범위 내지는 그 연구 대상으로서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과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수업을 통해서 다루는 것은 1A와 2B번이라고 했었죠. 정책 과정에 관한 실증적인 지식, 그리고 정책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 이 1A와 2B는 규범적 또 실증적 지식이긴 하지만은 공통점은 구체적인 정책 사안과는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정책 영역에 있어서 두루 적용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이번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분야별 정책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은 그때 좀 더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정책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회 현상들도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정책학의 범위 또는 제공 지식 얘기를 하면서 A, B, C 세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정책 문제가 되는 제반 사회 현상들은 대개 C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교육 문제, 뭐 복지 문제, 교통 문제, 뭐 통상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정책학의 연구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정책학의 한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은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책을 우리가 잘 만들므로써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하면은 그만큼 인간의 존엄성, 정말 인간다운 삶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책 연구를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그런 궁극적인 지향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정일 교수님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23쪽부터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책 연구의 한계를, 첫 번째는 정책 연구 그 자체가 과연 유용할까?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쓸모 있는 지식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과연 모든 정책 과정에 두루 적용이 되는 제너럴 모델이 가능할까? 일반론적인 이론, 모델, 법칙, 개념, 설명,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 연구의 그 대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지식으로 첫 번째 꼽았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개별적인 정책 이슈와는 상관없이 어떤 부류의 정책을 다루던 간에 두루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일부러 두루 적용되는 지식 이렇게 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면 아마 왜 저런 표현을 쓸까 했을지 모르겠어요. 믿어지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쉬운 일은 아닌데, 실제로 정부가 다루고 있는 정책 사안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이처럼 실제 정책의 종류가 많고 실제 사안들이 다양한데, 과연 그 모든 것을 다 두루 포괄하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지식,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가 나오게 되는데, 그 딜레마가 강의 교환에도 있지만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 두루두루 적용시키려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소위 일반성, 제너럴리티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히 추상적이 되기 쉬워요. 추상적이 돼버린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얘기,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 좋은 얘기긴 한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정책 사안에 적용시키려고 하면은 글쎄, 그게 뭐 딱히 나쁜 말도 아니고 좋은 말도 아닌데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있으나 마나한 얘기, 그거 뭐 해서 뭐해, 알아서 뭐해,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 학업에 문제가 있고 진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담을 하려고 해. 그런데 상담하는 교수님이 여러분의 고민을 얘기하는데 훌륭한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면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지.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태클 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참 괜찮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지금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소용이 그렇게 있겠냐라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 얘기 나한테 들어가지고 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문제에 적합한 어드바이스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상황에는 이거 참 괜찮은 참 좋은 어드바이스를 받았다 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적용 범위가 자연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요 케이스에서는 괜찮은 지식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시점에서는, 다른 사회에서는 하나마나한 얘기, 있으나 마나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남학생 중에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학생이 있어. 그래서 이거 휴학을 언제 하고 군대를 언제 가는 게 좋을까?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저 그냥 쭉 준비하고 그러고 나중에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얼른 갔다 와서 그리고 군대 걱정 없이 열심히 계속 공부하는 게 나을지, 어느 게 나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어떤 내용의 좋은 어드바이스를 그 학생에게 해줬어. 그 얘기는 여학생들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야. 그죠? 왜? 상황이 완전히 달라. 여학생들은 군대 가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군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고민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은 남학생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여학생들에게는, 혹은 이미 군대를 갔다 온 학생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적용 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면은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려서 구체적인 사안에는 할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쓸모있는 지식을 찾다 보면은 그 케이스에는 맞는 얘기지만은 조금만 벗어나면은 다른 영역에는 별로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얘기가 돼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딜레마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명확하게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이 딜레마는 그냥 계속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책학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는 연구의 결과 자체가 과연 실제 정책 과정에서 반영이 될까라는 의문입니다. 이거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제 여러분 교회 가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그 전주에는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납니까? 잘 안 날 거야. 그게 인간이야. 목사님 입장에서는 설교 한 편 준비하시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딱 해서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했다가 쫙 하는데 하면 뭐해? 사람들이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리는 거.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연구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느냐? 이게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뭔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건데 정말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럼 이런 의문이 나오겠는가? 전혀 근거 없는 이 회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선 정책에 대한 연구라고 해놨는데 이게 내용을 봤더니 그냥 시덥지 않은 것이 돼버렸어. 이런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실제로 이런저런 연구 프로젝트들 나온 것들 수많은 책들이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는 물론 중요하고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휴 이런 거 받느라고 이런 거 하느라고 돈을 세상에 얼마씩 받아 이런 참 한탄이 나올 정도의 보고서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발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컨대 정부의 관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 자기들보다 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든지 또는 보고서라고 뭐 6개월 만에 내놨는데 이게 뭐 다 옛날에 자기 했던 것들 뭐 이렇게 저렇게 짜깁게 해가지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분량만 막 두껍게 했는데 실제 알맹이 하나도 없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기껏 만들어 놓은 연구 보고서를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하고 상충되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이게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어떤 부서 어떤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 꼭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서 전문가들한테 돈도 막 그냥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결과 이거는 하면 위험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거 시행을 해야만 되는데 세상에 전문가들이 내는 보고서를 보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럴 때 담당 관료 입장에서는 국익을 떠나서 일단 자기의 인사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그러다 보면은 보고서를 냈는데 뭐 그냥 보고서 냈네 하는 걸 끝내버리고 그냥 서거에 그냥 꽂아놓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걸로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은 관료는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퍼블릭 서번트다. 예, 이거는 교과서에 맨날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지만 실제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관료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 어떤 식이든 간에 이게 걸려 있을 때 무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자신의 입장과 상치되는 경우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정치적인 고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단지 정책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정치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정권 차원에서 막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가 뭐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보고서도 잊혀지거나 폐기되거나 감춰지거나 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즘은 그런 일 잘 없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야심차게 어떤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이라 하면 정부에서 재정과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연구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연구기관에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내용이 어떤 걸 보니까 눈치 빠른 기자가 딱 체크해봤더니 이거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막 보도해요. 어느 국책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뭐 이거는 이러면은 큰일 난다, 망한다. 그런데 정부는 뭐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보면은 그래요. 그 다음에 되게 나오는 뉴스가 기자가 그 연구 담당자와 연락하려고 했으나 뭐 핸드폰 꺼놓은 채 잠적했음, 뭐 이런 식으로 일들이 종종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들이 상충되다 보면은 또 연구 보고서라는 것이 퀄리티가 있어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책을 연구한 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악용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로 이렇습니다.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판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정부의 입장을 일부러 옹호해주는 또는 대변해주는 소위 말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자신의 관계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좀 봐주기 위해서 연구 결과를 살짝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과학, 공학 이런 쪽과는 달리 사회과학, 사회 문제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측정, 계량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신문 같은 걸 보면서 뭐 이런 걸 하면은 뭐 예상되는 효과가 뭐 몇십억, 몇백억, 일자리는 뭐 몇만 개가 창출되고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는 추론입니다. 물론 그냥 대충 이쯤 될 건데 이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계산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중요한 거는 그 계산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계산식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집어넣느냐, 이것도 모호한 경우가 많으니까 어떨 때는 이 게스티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게스라는 말과 에스티메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게스티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대충 이 정도 되겠지?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하는 걸 집어넣습니다. 누가? 연구자가. 그런데 그 지표를 만들거나 또는 계산식을 할 때 계수를 집어넣을 때 약간만 바꿔놓으면 뒤에 가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소신, 학자적인 양심보다는 내가 지금 요거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지금 이 높은 사람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뭐 한 자리 하겠지, 뭐 보온을 해주겠지, 어떤 식으로든 이런 걸 기대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든지, 아니면 뭐 이쪽으로 좀 가게 해주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부풀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이게 권력의 신여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이 작정하고서 국민들 못 살게 굴거나 또는 대한민국 망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아무리 정부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
가치 판단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판단에 있어서도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럴 때 정말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책 분석가는 섣불리 가치 판단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라.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 1장에 보면 나와요. 정책 분석가의 태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을 표방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뭔가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은근히 뒤에서 손잡고서 살짝 약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나는 학자니까 나는 전문가니까 나는 중립적으로 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전문가인데 중립적으로 했대. 그런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중립을 겉에 뒤집어 씌웠지만은 속에는 뭔가 다른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다. 정책 연구는 사실은 정부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도와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게 진짜 목적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잊어버리고 정책 연구를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권력의 신여가 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의 대변자가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위험이 있고 옛날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미추광이가 전쟁하면서 유태인들을 수없이 학살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위험이 나타난 거야. 히틀러가 유태인들은 이거는 좋지 않은 민족이니까 게르만 민족은 우수하고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가치 판단을 했더라면은 그 밑에서 각하 요것들 빨리 죽이려면은요 싸게 빨리 효율적으로 죽이려면은 가스 챔버에 집어넣고서 싹 해버리면은 단시일 내에 많은 놈들을 빨리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연구를 왜 하는가, 이 정책을 왜 시행하는가 가치 판단을 못하고 그냥 나는 중립적으로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총통이 시키는 대로 그냥 나는 대안을 줬을 뿐이야. 이런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차라리 전문 지식이 없었더라면은 그래서 가스 챔버 같은 거를 그런 대안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은 그냥 한 명 한 명 예컨대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끔찍한 상상입니다만은 한 명 한 명 그냥 총살시킨다 아니면은 뭐 목 졸라 죽인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600만 명까지는 안 죽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싸게 빨리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히틀러라는 미추광이 정권에게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만은 어쨌든 정부 입장을 잘못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권력의 신여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득권층이라는 거는 꼭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저런 종류의 이미 상당한 파워와 이익을 챙겨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과연 이 정책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과연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정경련에서 연구비 엄청 준디야. 그럼 정경련에서 주는 연구비는 어떤 연구비일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예컨대 행정학과 학생이 회비를 모아가지고 우리 한양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리서치를 해봅시다. 연구 프로젝트를 합시다. 그래서 행정학과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줬어. 그런데 보고서에 세상에 행정학과는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쓰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써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학과 학생이 돈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보고서에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정학입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금까지 행정학과에 대해서 너무나 천대했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냐? 뭐 여러분이나 나는 그렇다고 믿겠지만은 땅과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자칫하면 휘둘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정부 얘기를 했는데 권력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정치 권력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권력을 지닌 또 다른 종류의 기득권층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연구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잊어버리고 단지 나는 전문가다, 나는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라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강의 인트로덕션 시간에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기억나죠? 예수님인 사진이 아니라 어느 성당 기둥에 예수님 그림을 그려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탈색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저렇게 고쳐놨어. 복원한다고 했더니 저렇게 돼버렸어. 내가 인트로덕션 시간에는 저 할머니가 뭐 일부러 그랬겠냐. 마음이 착한 할머니가 참 사람들도 무정하지 저걸 그냥 내버려 두다니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친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된 거야. 할머니 마음은 원래는 갸륵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일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뭐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할머니가 예를 들면 무슬림이었어. 그런데 겉으로는 착실한 크리스찬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우리 예수님 사진이 저렇게 되면 안 되지 했지만은 속으로는 잘됐다. 요참에 이걸 아주 그 원숭이처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기독교를 욕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은 사실은 이분이 미술에 대해서 기막힌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원숭이처럼 그려놨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마치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리다가 어떻게 망쳐놓은 것처럼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진짜 전문가라면은 잘 그릴 수도 있지만 일부러 못 그리는 척하면서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실제 현실은 이건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는 사실 내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 정책 연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는 가치 판단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실증적인 연구 분석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건전한 가치 판단이 없이 전문적인 과학적인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나치 히틀러에게 봉사한 그런 그 권력의 주구, 권력의 푸들, 강아지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가치 판단이 있는데 제대로 된 객관적인 과학적인 지식, 실력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 그런 예를 들었죠. 내가 김 박사인데 영어로 하면 닥터 킴이고 그걸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의사 킴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얀 가운 입고 연필 깎는 칼 들고 나한테 와라. 내가 싸게 시중가의 10분의 1 가격에 쌍꺼풀수 해준다. 마음은 갸륵하지만 나는 정책 행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의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갸륵한 마음만 가지고는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멍키 크리스도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겠죠. 그 할머니의 마음은 참 착하지만은 착한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선거할 때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우는데 물론 요즘에는 나름대로 밑에 이제 그 주변에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황당한 얘기는 안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 저렇게 되면 좋겠어.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해.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말로 검증된 제대로 된 객관적인 과학적 지식, 연구, 기술, 테크놀로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마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이 결코 실현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치 판단을 안 하고 과학적 연구만 한다. 그러면 자칫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두 가지 작업이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학이든 정치학이든 연구해가지고 이걸로 박사 하나 받으려고 하더라도 수년이 걸려서 헥헥대는데 이게 또 가치 판단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철학 또는 뭐 윤리학 또는 뭐 종교학 뭐 인문학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박사 받으려고 그러면은 인생 다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의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전문가 또는 한 분야 전문가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언을 받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 우리가 합리성 얘기하면서 또 연관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정책학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자,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부터 사실상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정길 교수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5쪽에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강의 교환에도 있죠.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것, 기본 방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심플하게 가치, value라고도 하고 혹은 자원, resource죠. 가치 혹은 자원의 권위 있는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뭘 어떻게 얼만큼 나눠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인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단지 소망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도장 꽉 찍는 그런 권위가 뒤에 받침이 되어 있는 결정이다라는 거죠. 정책의 대상에 대해서는 뭐 소극적이니 뭐 적극적이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당장 불편한 것, 불만이 있는 것, 요거 해소시켜주는 것,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것은 지금 누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가용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가용 한 10대쯤 있으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하고 그걸 꿈꾸고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가용이 있다 하더라도 한 대 있으면 됐지 뭐. 그런데 요일마다 바꿔 타고 용도에 따라 바꿔 타고 나쁠 거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 지금 딱히 불편한 건 아닌데 좀 더 멋지게, 좀 더 괜찮게 만든다면은 이건 적극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별로 중요한 개념 구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이 정책학 개론이라는 걸 배우면서 사실은 앞에 퍼블릭, 공공자가 생략된 공공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부의 보고서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쭉 듣다 보면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책이라고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체적으로 다른 이름을 띄는 경우들도 많은데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법학 개론에서 쭉 이제 배우는 이런 거고 어떤 정책이라고 주택 정책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슨 방안, 때로는 무슨 대책, 때로는 뭐 무슨 계획, 무슨 제도, 또 뭐 방침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 오늘 발표했으면 오늘 날짜 해가지고 뭐 구구 조치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4대강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4대강 사업 이렇게 사업자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예컨대 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기준, 뭐 규정, 내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 70년대 강의 첫 시간에 그 얘기 그때 우리 잠깐 노래 들었죠. 사랑해 당신을이라는 그
그 감미로운 발라드송을 불렀던 팀 이름은 기억납니까? 프랑스어 불어로. 한글로 하면 개구리와 두꺼비. 근데 왜 그게 개구리와 두꺼비가 됐느냐? 라나 로스포라는 멋지게 들리는, 우리 귀에는 멋지게 들리는 그 프랑스어를, 프랑스 사람은 이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귀에는 멋있게 들리는 그 이름을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조금은 좀 이상한 이름으로 바꿔주게 된 게 국어순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국어순화 운동. 그냥 국어순화 운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책이야. 또 그런가 하면 스크린 쿼터제. 이거를 그냥 스크린 쿼터라고도 합니다. 뒤에 제도자 뭐 이런 거 안 붙이고요. 그냥 스크린 쿼터. 그것만으로도 그냥 정책을 지칭하게 되는 거고, 또 신행정 수도 같은 경우도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저분하게 붙은 거 빼고 그냥 신행정 수도 또는 뭐 세종시 하면 그게 곧 그 정책이야. 이렇게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리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는 정책이라는 이름을 대표로 사용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정책이라는 말 외에도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넘어갑시다. 정정일 교수님 교과서의 47쪽부터 보면은 정책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노트 순서로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주체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목소리가 포함이 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정책 과정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러면 좋겠고 저건 저러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책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누가 정했느냐 하는 거는 별개로, 예를 들면은 정경련 회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정책이 될 수도 있어. 또는 뭐 노조위원장이 막 주장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와는 별개로 좌우간 현실에서 실제 집행이 옮겨질 수 있는 정책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여기서 이제 권위 있는이라고 했죠. 그럴 권한, 그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부 담당자에 의해 가지고 도장이 꽉 찍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의미를 갖느냐?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결정과 그다음에 정부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결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권력 행사가 용인되느냐 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강제로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반해서 억지로 어디로 데리고 간다든지 어디 감금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일정한 경우에 개인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뭘 어떻게 시킬 수도 있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잡아다가 어디다 집어넣고 한참 동안 밖에 못 나가도록 가둬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 행사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권력이라고 하지 않고 공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은 안 하면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주면 할 수 없어. 내가 여러분들 보고 지각하면 안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지각했어.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뭐 코를 깨겠어?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입안에 가둬놓을 수도 없고. 하지만 정부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나라 좀 지켜라. 그런데 우리 애인 때문에 곤란한데요. 그러면 그러냐? 나는 봐주고 싶지만 국가는 안 봐줘. 그래서 와 그래도 안 오면 강제로 잡아가.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뭐 영창에 집어넣든 어떻게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결석했어 이놈 봐라 해가지고 너 다음부터는 내 연구실에 자면서 수업 들어봐라 이랬다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내가
민간인이 민간 영역에서 그런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폭력을 사용한다.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되지만 정부에게는 폭력을 써서라도 결정을, 정책을 이행에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걸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공권력의 주체를 우리가 정부 또는 국가라고 하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집행부인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개념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다 포괄하는, 그리고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다 포괄하는 넓은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비교해서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뭐 코프로덕션이라는 용어를 강의 노트에 써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시간에 아마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돼서 사용되긴 하는데 핵심은 이거죠. 정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지 마라. 민간 부분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력해가면서 사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라는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목표지향적이다. 이 말은 아까 정책의 개념 정의에서도 보면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 목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정책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 이루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는 무언가 바라는 것, 무언가 이루려는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목표지향적이라고 하고, 인공성이라는 말은 그냥 자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뭐 우연히 이렇게 됐네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인 결단 또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종류의 이름으로 정책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정책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 정부가 어떤 의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러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정책 결정 이론 다룰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소개하면서 예컨대 쓰레기통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소개해 주면서 내가 실제 사례들도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쓰레기통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기본 방침이다. 이 말은 대개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조직상에서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일선에서 시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직급이 좀 낮은 사람들. 이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료들이 사실은 모든 지침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정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그 밑에 사람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개 정책을 보면은 기본 방침 정도가 되고 구체적인 그 내용은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의 불확실성,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정책, 사회 문제 해결하고 인간 존엄성 구현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 정책 시행하면 정말 그렇게 되느냐? 문제 해결, 인간 존엄성 구현 정말 그러냐? 모른다 이겁니다. 해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가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번 주제, 네 번째 주제 할 때 그때 좀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이 지대하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강의 인트로덕션 시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바고,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다음번 주제에서 공익과 관련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아까 정책의 특성 첫 번째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는 그 힘은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보장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공권력이라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정부의 존재 의미를 수행해 나가는 전제 하에서만 비로소 공권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그거는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사상 하에서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 이거를 추상적인 용어로 만든 게 공공성 혹은 행정학 개론 시간에도 나오는 공익, public interest라는 개념입니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좌우간 정부의 존재 의미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정책의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공익을 극대화하는 것 또는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정책 결정자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아니고 우리 지역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공익 또는 공공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간인 사기업도 공익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종강할 때 이 얘기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종강할 때 이 얘기 들어갈 거예요. 아이고 시끄러워라. 지금 여러분들이 본 그 비디오는 노동부에서 직장 내의 성희롱을 예방하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UCC 경진대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이제 입상한 건데, 참고로 우리 사회과학대학에서 사회대 홍보 UCC 경진대회 한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까? 이거 사실 학생들한테 돈 좀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방학 전에 공지를 하고 야, 이게 참 착한 학장 아닙니까? 막 학생들한테 돈 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게 있어.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치? 이건 딴 얘기인데, 학교 행정을 하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막 학교에서는 학과 조교들 통해 가지고 또는 행정을 통해 가지고 막 홈페이지에 공지 올리고 어디에 공지 올리고 막 써 붙이고 문자 막 보내고 메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학생들은 언제 그랬디야 뭐 이러고 있어. 왜 안 알려줘 뭐 이러고 있어. 심지어 지난 겨울방학 때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동문회에서 장학금 준다고 연락이 왔어. 그 사회대 2명 보내래. 그래서 공고를 했어. 아무도 신청을 안 해. 그래서 우리 사회대는 이 부르주아 계급들만 있는 모양이다. 그깟 장학금 정도는 없어도 난 충분하다. 에이 뭐 그런 거 신세지냐. 이런가 봐. 근데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게 언제 있었어요 뭐 이러고 있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그때는 신청만 했으면 바로 되는 거였는데.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팀 동원해가지고 그럼 작년에 받았던 사람 누구니? 좀 연락 좀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 행정팀에서 막 연락하고 뭐 학과장님들이 연락하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좀 아쉬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이 비디오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제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희롱이라는 것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실제해 있는 문제였고 요즘에는 당연히 정책적인 대책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법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지침도 만들어지고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성희롱 또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이런저런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희롱과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성적인 희롱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한 적어도 여성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의 존엄성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또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또 막 잘못 편집하면은 김정수 교수는 변태다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미리 지금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범죄 나쁘다는 거 다 알 거고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방지해야 되고 뭐 이런 대책 마련해야 된다.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당연히 나도 동의하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법들을 한번 잘 보면은 성폭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희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딱 해놨어, 설정을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면 너는 범죄한 거야가 되는 거죠. 이 중에 보면은요, 성폭력 중에는 음란한 눈빛으로 보는 것, 불쾌한 언어 등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성희롱이라는 것 보면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입니다. 물론 웃자고 이런 그림을 이런 만화 이걸 만화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거겠죠. 그런데 내가 정책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이게 꽤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범죄 자체의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컨대 아까 뭐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할 때 보면은 음란한 눈빛 또는 뭐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 이름 뭐지? 전버들이 몇 학년? 내가 보는 눈빛이 음란한 눈빛으로 생각이 되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저 교수님 변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어. 근데 지가 괜히 그냥 저 교수님은 변태야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우리가 이게 수업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내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우리 전철에서 올라오거나 이럴 때 학생들 짧은 치마 입고서 뒤에 이러고 와. 근데 그 뒤에 올라가게 되면은 괜히 내가 범인이 된 것 같아. 남학생들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야 다리 이쁘다라고 열심히 쳐다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봐. 그냥 앞에 있으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look at이 아니라 그냥 걸어가다 보니까 내 시야에 다리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음란한 눈빛으로 내 다리를 쳐다봤다 하면 성폭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은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예요. 이런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정책의 특징 중에 내가 8번째로 써놓은 자원 소모라는 건데,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게 되면은 이런저런 종류의 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거는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깝다라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우선 돈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남한테 막 가르쳐주면 싫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시험 시간에 여러분 친구가 막 베꼈어. 싫지, 그냥 쓰는 거. 하다못해 뭐 밥이라도 사주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이 써놓은 리포트 여러분 친구가 그대로 싹 베껴가면은 싫어, 아까워. 내 지식 남에게 그냥 주는 거 아까워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도 아까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앞으로 졸업 굉장히 오래 남았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 여기 작년에 나한테 새내 개 세미나 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 보이는데, 그 학생들 한번 생각해봐. 나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새내 개 세미나 했던 때가 머나먼 옛날 같니? 아닐걸.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을 겁니다. 네. 좀 있으면 눈 깜짝하고 나면 벌써 졸업이네. 졸업사진 찍어야 되네. 엄마 옷 사줘.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좀 지나면은 세월이라는 것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 10대 때는 시속 10km, 20대 때는 시속 20km, 30대는 시속 30km. 뭐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시간이라는 것도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고, 사람들도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고, 땅도 중요한 자원인 거고,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때 관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자원이에요. 이 자원이라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유한해, 제한되어 있어. 무궁무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뚝딱만 하면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만큼의 돈이든지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졸업하려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어. 뭐 졸업 안 해도 뭐 어디 취직 안 해도 사업 안 해도 뚝딱만 하면 돈이 쏟아지는데 뭐. 도깨비 방망이가 없어도 여러분의 목숨이,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번 학기 F 나오면 어때? 다음 학기 또 듣지 뭐. 졸업 못하는데 뭐 졸업 못하면 어때?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좀 널널한 교수 들어오면 그때 하지. 목숨이 무한하다면 굳이 뭐 막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아까운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려면 쓰는 수밖에 없어. 공짜로는 안 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닙니다. 이 공짜 점심이란 말은 주로 복지 정책 관련해서 많이 나오죠. 이런저런 종류의 뭐 다양한 복지 서비스 좋아. 그런데 이거를 마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건 다 돈 내는 거다. 누군가가 엄청난 돈을 내는 거다. 네가 안 내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서 네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다. 네 후손에게서 돈이 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희롱 관련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범죄와 관련된 이런 정책이 아주 엄격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호감은 있는데 데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데이트 했는데 얼굴을 쳐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머리카락을 좀 쳐다봐도 되겠습니까? 뭐라든지 입술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우 입술이를 야해.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날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음탕하게 내 입술을 쳐다봤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니까 일일이 물어봐야 돼.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데이트할 때 그냥 눈치껏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관계가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연인 관계가 되는 건데 그거를 할 때마다 진도 나갈 때마다 매 단계마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뭐든지 뭐 어디 좀 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내 눈빛이 음탕합니까? 어?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한다고 해봐.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필요해. 그런데 그걸 시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트하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남에게 떼주기 아까워. 유보하기 싫어.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건 뭡니까? 자유가 그만큼 제한되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건 더 싫어. 더 엄격하게 자유가 제한되니까. 만약에 성희롱이라는 문제가 아예 없었어가지고 이런 법이 없었다면 데이트하는데 아주 신나게 자유롭게 열심히 데이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법이 나오고 정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정책 때문에 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행동의 자유가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인이든 또는 사회든 가지고 있는 이 아깝고 소중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 앞에 그래프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X축은 공공부문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얼마만큼 쓰느냐, Y좌표는 민간 부분에서 얼마만큼 쓰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세금 얼마만큼 내느냐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유럽처럼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 걸 거고 민간 부문이 별로 없고, 세금 별로 안 내는 나라라면은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많고 공공부문이 쓰는 돈은 별로 없는 쪽이 되겠죠.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야. 전체주의 국가라면은 인간의 거의 모든 자유를 정부가, 공공부문이 다 가지고 있는, 오른쪽 밑으로 쭉 가게 될 거고, 미국 사회 정도가 되면은 개판 일보 직전까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은 여기 왼쪽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A점과 D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선 A점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자원을 공공부문에는 하나도 안 주고 민간 부문이 다 사용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그래프상의 A점이 되는 겁니다. D점은 반대로 그 자원을 민간 부문에게는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공공부문이 가져간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와 D를 잇는 선을 하나 그어놓게 되면은 이게 결국 뭡니까? 그 사회에 유한한 소중한 그 자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각각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그 배분점을 쭉 연결하다 보면은 A와 D를 잇는 이 선이 되는 거겠죠.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뭐 무차별 곡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최적의 자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것만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자원을 써야 되고, 공공부문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원을 써야 돼. 돈을 쓰든 신경을 쓰든 머리를 쓰든 관심을 쏟든 사람을 쓰든 땅을 쓰든 물을 쓰든 시간을 쓰든 써야 돼. 여러분이 공부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라는 걸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의 그 제한된 생명 시간이라는 자원 중에서 일부를 써야만 공부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거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책을 쓰면은 쓸수록, 정책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 그래프로 보자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 선상에서 D점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민간 부문이 쓸 수 있는, 민간 부문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원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내에 발생하는 각종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서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국가는 뭐 하냐,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왜? 정책이라는 것은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정책은 결코 공짜 점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부를 향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라,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해라, 뭐 이런 문제 해결해라
요구한다는 얘기는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내 자유 중에 요만큼 더 떼서 줄 용의가 있다라는 말이라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뇌리에 쉽게 박히게 하기 위해서 어떠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아까 그 성희롱 비디오를 갖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거는 인간의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지독하게 나쁜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만드는 거 필요해.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정책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만큼 자원을 많이 써야 되고 그만큼 민간 부문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줄어들게 된다. 이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책의 구성 요소, 유형, 이어서 공익에 대한 얘기까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올 때는 3번 주제 공익에 대한 것까지 프린트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알겠죠?